안녕하세요. 올해 44이 된 윤이라고 해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왔던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평생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기억이에요. 그만큼 아프고 부끄럽고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와 같은 시간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솔직하게 말해보려 해요. 제가 5살이었을 때였어요. 그때 우리 집은 누가 봐도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속은 달랐어요. 엄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아빠는 점점 술에 빠져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고성이 오갔고, 어린 저는 그 소리가 들리기 무섭게 방문을 꼭 닫고 숨죽였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익숙해진 게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도 기억나요. 다들 가족 사진 찍고 웃음꽃 피우던 그날. 우리 집은 아침부터 싸움이었어요. 아빠는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엄마는 제 도시락을 싸주면서도 눈이 붉게 충혈돼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 그 얘기를 하니까 친구 엄마는 잠깐 눈을 피하더라고요.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집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제가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한 게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그땐 이미 아빠의 술버릇이 더 심해졌고, 엄마는 종종 저를 데리고 외가에 며칠씩 머물곤 했어요. 돌아오는 길마다 엄마는 제가 없는 동안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절대 묻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는 그런 엄마에게도 이제는 화도 안 내고 무시로 일관했어요. 그 침묵이 더 무서웠어요. 말보다 눈빛이, 고함보다 무표정이 더 날카로웠어요. 아빠가 술을 끊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저한테 다가와서 윤희야, 아빠가 진짜 이번엔 약속 지킬게. 이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저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너무 익숙했거든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그날 밤 아빠는 또 취해서 현관 앞에서 잠들었고, 엄마는 묵묵히 이불을 덮어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이란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생이 되자 저는 아빠랑 완전히 말을 끊었어요. 같은 공간에 살아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도 더 이상 중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따로따로 존재했어요. 저는 집보단 학교에 있는 시간이 좋았고, 가끔은 야자를 핑계 삼아 밤늦게까지 남아있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빠는 늘 똑같은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 모습이 지겨울 만큼 반복되니까 이제는 아예 아무 감정도 안 생기더라고요. 무감각이라는 게 그때 생긴 감정이었어요. 20살이 되고 나서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은 일부러 다른 지역으로 썼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집엔 잘 가지 않았어요. 엄마는 가끔 전화를 걸어 밥은 잘 먹는지, 옷은 따뜻하게 입는지 그렇게 묻고 또 물었어요. 하지만 아빠 얘긴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서로가 그 이름만큼은 건드리지 않기로 한 약속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고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타고 친구들은 부모님께 선물했다며 자랑했지만 저는 그냥 조용히 통장을 바라봤어요. 누구를 위해 쓸 사람도 없고 전해줄 마음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를 위해 치킨을 시켜 먹고
혼자 영화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게 제 첫 월급의 전부였어요. 29이 되던 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인지 유난히 가족이란 단어가 자주 떠올랐어요. 그 시기에 친구 미정이가 말했어요. 윤희야, 너도 이제는 마음 정리 좀 해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결국 내 에너지야. 그 말이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어요. 그 사람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아빠라는 이름이 자동으로 연결됐으니까요. 그 시기부터 아빠 꿈을 자주 꿨어요. 꿈속에서 아빠는 늘 조용히 저를 바라만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다 지운 걸까? 아니면 억지로 잊은 척하고 있었던 걸까? 혼란스러웠어요. 그날은 평소처럼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렸고 저는 그냥 무시했어요. 너무 피곤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통이 고모였어요. 한 번 더 진동이 울리고 이번엔 뭔가 예감이 안 좋아서 전화를 받았어요. 이모는 다급하게 말했어요. 윤희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에 계셔. 심장 쪽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숨을 잠깐 멈췄어요. 마음속에서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어요. 걱정 반, 혼란 반. 근데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고모가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병원에 잠깐 와줄 수 있겠냐고. 아버지가 내 얼굴 보고 싶어 하신다고. 근데 저는 쉽게 대답을 못했어요. 몇 초간 정적이 흘렀고, 결국 저는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그 순간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나는 장례식장에서 어떤 얼굴을 해야 하지?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 생각에 속이 울렁거렸어요. 근데 또 한편으론 왜 내가 그런 감정까지 가져야 하지? 그 사람은 나한테 뭐였는데 그런 억울함도 밀려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결국 문을 열고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아무 생각도 하기 싫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요. 미정이한테 연락이 왔지만 그조차도 읽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핸드폰을 꺼놓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고 눈을 떴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은 침대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고 머릿속은 아직도 어지러웠어요.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계속 눈만 깜빡였어요. 겨우 몸을 일으켜 핸드폰을 켰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어요. 고모, 미정이, 그리고 모르는 번호 하나. 그 번호는 병원이었어요.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눌렀는데 이미 연결이 되지 않는 번호라고 나왔어요. 다시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희야, 아버지가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막았어요. 눈물이 터질까봐.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참았어요. 하지만 속은 이미 울고 있었어요. 고모는 장례식장이 어디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했어요. 근데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서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 했다는 말. 그게 자꾸 맴돌았어요.
나는 왜 그때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단 몇 분만이라도 손 한 번만 잡아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날 오후 저는 장례식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비어 있었고 가슴은 꽉 막혀 있었어요. 영정 사진을 보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평소에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저는 그 앞에 주저앉았고 사람들은 조용히 저를 지켜봤어요. 장례 절차는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아버지를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도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조문만 하고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 안에서 말 한마디 없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엄마도 조용히 왔어요. 검은 옷에 차분한 얼굴로 영정사진 앞에 서서 묵묵히 절을 올렸어요. 저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큰아버지가 조용히 다가오셨어요. 윤희야, 너무 늦게 왔다고.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또 울었어요. 그 사람을 평생 원망했지만 지금 이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무너져 내릴 것 같았어요. 그 감정이 너무 복잡했어요. 발인을 마치고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갔어요. 한참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거기엔 병원 영수증이 수십 장 있었어요. 정신과 치료 기록이었고 금주 클리닉 진료 내역이었어요. 심지어 몇 달 전까지도 꾸준히 다녔다는 흔적이 보였어요. 그리고 종이 뭉치 맨 뒤에는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윤희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완전히 나아지면 그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그 사람은 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혼자서 견디고 혼자서 병을 고치고 싶었던 거예요.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저는 그 봉투를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지 그 상상을 하니까 숨이 막혔어요. 왜 혼자 끙끙 앓고만 있었는지, 왜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아버지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더 미안해졌어요. 내가 손을 뻗었으면 뭔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날 밤 미정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줬어요. 그 따뜻한 온기에 참았던 감정이 또 터졌어요. 나 아빠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혼자 그렇게 싸우고 있었다는 거 정말 몰랐어요. 그 사람을 평생 미워했는데 그게 전부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미정이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윤희야, 지금 울어도 돼. 지금이라도 아빠한테 내 마음 들려줘. 말하지 못했던 것들 다 꺼내봐. 그 말에 저는 어릴 적부터 품고 있던 말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그랬어요? 왜 그렇게까지 아프면서도 말을 안 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울었어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아빠, 나 지금 너무 미안해요. 아빠가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나만 상처받은 줄 알았는데 아빠도 똑같이 아팠던 거네요. 그걸 이제야 알아서 너무 미안해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제 감정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조금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시 아버지의 방을 찾았어요. 이번엔 서랍뿐 아니라 책장 구석구석을 다 살폈어요. 그러다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엔 제가 어릴 때 그렸던 그림, 초등학교 상장, 엄마랑 셋이 찍은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진은 이미 가장자리가 다 달아 있었어요. 몇 번이나 꺼내봤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또 울컥했어요. 그 사람도 그 시절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책상 아래엔 작은 녹음기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더니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희야,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하다. 네가 떠난 이후 나는 너한테 어떤 말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도 너는 나한텐 하나뿐인 딸이었어.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때때로 침묵이 길었어요. 숨을 고르는 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그걸 듣는 제 손은 계속 떨렸고 눈에서는 또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나한테 말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렇게까지 용기 냈던 거구나. 그게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빠한테 못했던 말들을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쓰고 싶었어요. 어릴 적 말하지 못했던 상처, 지금에 와서야 느끼는 후회. 그걸 꺼내 글로 쓰다 보면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어요. 그렇게 저는 아버지를 이해하려는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상처로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까지 꺼내놓고 마주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작은 상자 하나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는 녹음기, 그림, 사진, 손편지까지 아버지와 저 사이에 유일했던 따뜻한 순간들을 담았어요. 처음엔 그 상자를 꺼내는 게 두려웠어요. 그 안을 보면 다시 울 것 같았고, 감정이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상자를 꺼내는 시간이 기다려졌어요. 녹음기를 재생하면서 그 목소리를 다시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는 울지 않고 조용히 웃으면서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엄마는 여전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아빠 얘기는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폰에 있는 가족 사진을 한참 바라보곤 해요. 그 표정을 보면 엄마도 아빠를 완전히 미워하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그 두 사람 사이에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도 천천히 아버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엄마가 제 얘기를 다 듣고 말했어요. 너는 그 사람을 많이 닮았어. 좋은 점도 나쁜 점도. 그게 왜 이렇게 눈물 나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라는 단어 앞에서 처음으로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 사람을 닮았다는 말이 처음으로 싫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때는 좋아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손에서 놓았던 붓이었어요. 어릴 적 꿈이었던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자주 술에 취해서 제 그림을 밟고 지나가던 기억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포기했던 거예요. 이제는 그 기억에 얽매이지 않기로 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취미반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이 많이 떨렸어요. 붓을 잡는 것조차 낯설었고, 캠퍼스 앞에 서는 것도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한번 그리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어요. 색을 칠하면서 마치 감정을 정리하는 느낌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림을 그리며 저는 아버지의 모습도 그려봤어요.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어요. 취한 모습도 아니고, 고함치던 얼굴도 아니고, 녹음기 속 목소리처럼 조용히 나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걸 그리고 나니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남기고 간 상처 대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흔적들을 기억하고 싶어요. 그 흔적 안에는 사랑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고 미안함도 있었어요. 그 모든 감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거니까요. 사람들은 자주 말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답해요. 가족이라서 다 이해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그게 지금 제 마음이에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릴게요.